만약에 이상민이 사표를 제출을 했었으면, 계엄이 10시 반이었는데 10시에 사표 내고 수리가 딱 됐었으면, 그다음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당했겠는가. 저도 원망스럽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래서 어제 그 판결 선고가 났어요. 어떤 선고가 났냐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그런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 맡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안부 장관은 정통 행정 관료가 맡든지, 아니면 차라리 김부겸 총리가 행안부 장관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도 뭐 변호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정치인이 행안부 장관 하는 게 그나마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누가 봐도 커리어가 판사잖아요. 물론 이제 변호사도 오래 하셨지만 그래도 행안부 장관으로 딱 그 발령을 냈을 때, 그 지명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상당히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그 행안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다 마친 사람이 딱 2명이 있대요. 한 명은 누구냐? 한 명은 한덕수 총리. 또 한 명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핵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죠. 한덕수 총리 구속됐죠.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 구속됐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날 때까지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신세가 처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는요, 공통점이 또 있어요.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죄명이 똑같아요. 혐의가 똑같아요. 혐의가 어떤 거였냐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그 다음에 검찰 특검에서의 구형도 똑같았어요. 구형은 얼마였었느냐? 1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그 한덕수 총리는 징역 23년이 나왔고 이상민 장관은 어제 나왔는데 똑같은 구형 15년이었는데 징역이 7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형이 15년이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김건희 여사였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년 8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검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이만큼씩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특검들은 이제 그 특검도 뭐 조은석 특검 있고 그 다음에 민중기 특검 있고 좀 달랐지만, 그런데 형은 천차만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형이 바뀌었을까? 그거는 혐의의 그 차이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는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재판부의 차이가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덕수 총리는 재판장을 잘못 만난 거고,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도 이 정도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상민 장관은 아마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 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7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형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징역이 7년이에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다 감옥에서 썩혀지는 그러한 인생 중에서 제가 아직 60대를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60대도 한창 뭐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평생 일한 그 과실을 즐길 때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를 만약에 7년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사면이나 아니면 가석방이나 이런 게 제한된다라고 하면, 그 황금 같은 60대를 이상민 장관은 그야말로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 판결을 갖다 한 판사가 유경진 판사인데요. 유경진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예요. 31기면 이상민 장관은 18기거든요. 그러면 13년 후배예요. 그 다음에 유경진 부장은 원래 처음부터 판사란 게 아니라 로펌에서 근무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판사가 된 그런 사람이니까, 판사 임관으로 따지면은 그 이상민 장관보다
까마득한 후배인데 그 후배한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어제 그 판결이 그 의미가 있었던 거는 중요했던 것은 왜 중요했는가? 어제 판결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도 그랬지만 어제 판결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그거 형사처벌 받을 충분한 범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거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갸우뚱하고 물론 그러면 네가 판사였으면 뭐 어떻게 했을 건데 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간이 콩알만 하기 때문에 막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모르겠다 나도 내란이다 이렇게 판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란이 되나? 첫 번째 국헌문란이 있나? 그 다음에 뭐 폭동 같은 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나? 소요가 있었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더군다나 대통령이 뭐 계엄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기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반복을 안 하겠고 그다음에 뭘 말씀을 드리냐면 계엄에 대한 1차적인 판단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차적인 판단권.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야당에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술 잔뜩 퍼먹고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서 계엄을 갖다 딱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계엄권을 남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는 데는 어디다? 그게 국회다. 그래서 비상상황, 계엄의 요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1차적인 판단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요. 2차적이자 최종적인 판단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엄하게 저도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2024년 12월 3일 그날 우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가 비상상황이었습니까? 그 계엄을 선포할 그러한 그 객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생각 다 다를 수 있는 거지.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은 비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계엄 선포를 했는데 다수의 상식적인 국회의원들이 지금이 무슨 비상 상황이냐 대통령님 그 계엄을 해제해 주세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 이런 걸 내란이라고 볼 수 있나?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 제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래도 저도 이제 뭐 변호사고 뭐고 하니까 저도 한글을 읽을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 읽어보면은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계엄법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계엄이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떠들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케이스에 있어서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다 아니다를 말하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다? 그거는 판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판사가 12.3 계엄은 내란 아니다. 그러면 내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경진 부장이나 뭐 그다음에 이진권인가 그 부장 그 재판장이 내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내란이 되는 거예요. 고등에서 바뀔지 대법원에서 바뀔지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12월 3일 계엄은 내란이었는데 왜냐하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를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했다.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서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내란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월 3일에 그 계엄에 대해서 유경진 부장판사는 이렇게 크게 딱 전제를 갖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경진 부장이 맡은 사건은 이상민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란 상황 가운데에서 이상민은 어떤 일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을 봉쇄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언론사거든요. 언론사에다가 단전, 전기를 끊어라, 단수, 물을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았는데 행안부 장관 밑엔 뭐가 있습니까? 경찰청이 있어요. 또 행안부 장관 밑엔 뭐가 있습니까? 소방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지시받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어떤 것이냐? 고위공직자로서 이상민은 장관이니까 고위공직자잖아요.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인식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상민은 어떤 사람이다? 판사 출신이다. 그것도 그냥 판사 출신이냐? 최고의 에이스 판사였으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경진 부장이 이상민 선배는 나보다도 훨씬 더 연수원 성적도 좋고 나보다도 훨씬 더 판사를 요직에서만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하기 전에 통화를 했대요. 누구랑? 경찰청장이랑. 그 통화하면서 뭘 알았겠는가? 국회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대한 그 목적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을 주관적 구성 요건이 다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내란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조직이 있단 말이죠. 그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는 누굽니까?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그 구도가, 스트럭처가. 그런데 유경진 부장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란 집단, 아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내각을 뭐라고 규정했냐면은 내란 집단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이상민은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란 행위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이상민 장관이 행한 부분은 요만큼이 있는 건데 어쨌든 요만큼도 내란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상민 장관의 혐의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두 번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다음 세 번째가 위증죄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까지 했다. 판사 출신에다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나가가지고 선서하고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서까지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죄질이 나쁘다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그때 이상민 장관이 단전,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에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 누구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소방청장에게. 하지만 다 드러나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것도 다 드러났는데 금방 드러날 것을 거짓말 갖다가 한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위증죄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고위공직자에다가 판사 출신이었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하고 판사 출신이 거짓말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쁘다. 그러니까 더 형을 갖다가 세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혐의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혐의가 있냐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 부분은 무죄를 때렸어요. 왜 무죄를 때렸냐면 일선 소방서가 단전 단수를 할 만큼 즉각적인 대응 준비 태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리행사 방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직권남용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됐다고 봤어요. 근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제 머리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이 돼야 내란 중요 임무 행사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닌가?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갖다가 하고 그 지시가 탁탁탁 이루어졌었어야 그래야지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제 머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유경진 부장의 이야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인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유죄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제가 지금 본 거는 신문 기사 그 쪼가리를 갖다가 대충 뭐 몇 개 보고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제가 그 이해를 못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판결문 또 이것도 몇백 페이지 되겠죠. 판결문을 이렇게 막 자세히 읽어보면 이래서 부장님이 재판장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역시 나는 한계가 있어. 역시 나는 바보야. 뭐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 나온 것만 보면 제가 봤을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이 돼야, 그래야지 내란죄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형 관련해가지고는 유경진 부장은 내란 행위는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적 달성이 됐으면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이 됐겠죠. 하지만은 7년 나왔는데 이 7년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이상민 장관이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계엄이라고 하는 게 불과 4시간, 5시간 만에 풀려버렸으니까 그냥 뭐 김이 팍 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감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상민 장관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왜 비난 가능성이 높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찐찐 국무위원이었는데 핵심적인 참모 중에 참모였는데 내란 행위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계엄을, 쉽게 말하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저도 이상민 장관 비난하고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전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게 뭐 좀 제대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으면 진짜 적극적으로 만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 그래도 끝까지 나 계엄 선포할 거야. 그러면 제 사표부터 먼저 받아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상민이 사표를 제출을 했었으면, 계엄이 10시 반이었는데 10시에 사표 내고 수리가 딱 됐었으면, 그다음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당했겠는가. 저도 원망스럽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내란 행위라고는 전 생각 안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엄. 윤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7년 당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민의 비난 가능성 높은 거는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다. 위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 그런데 비난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지만 또 참작할 해야 될 것들은 또 많이 있다. 예컨대 첫 번째, 사전에 모의하거나 예비에 가담하진 않았다. 이런 것들 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용현이지.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개인적으로 진짜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상민 장관이 지시받고 지시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다. 세 번째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등이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유리한 정황으로 봐가지고 구형이 15년이고 그 다음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30년이겠다. 무기징역 막 이렇단 말이에요. 형량이 겁나 무서워요. 어쨌든 그래도 이상민의 그 행위를 갖다가 딱 봤을 때 7년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해가지고 7년을 땅땅땅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4년생이거든요. 64년생이면 저보다 3살 위에요. 몇 학번이냐면 83학번이에요. 지금이 2026년이니까 환갑 조금 지났어요. 지금 만으로 치면 61세 뭐 몇 개월이고, 그 다음에 뭐 옛날 나이로 치면 뭐 한 62세 정도 되려나? 환갑이 갓 지나갔어요. 환갑이 갓 지나갔는데 쉽게 말하면은 64년 11월 10일생이라고 그랬으니까 환갑 지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는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어딜 나왔느냐?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유명한 충암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4학년 때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데, 그때 사법연수원을 몇 등으로 졸업했느냐? 2등으로 졸업했어요. 차석 졸업이에요. 그때
사법연수원 그 수석 졸업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홍승면 그 원장이라고 뭐 법원장하고 홍승면 원장님 같은 분이 사실은 대법관하고 대법원장하고 그러시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실력도 빵빵하고 그다음에 뭐 인품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일 아끼는 그 판사가 홍승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홍승면 이제 변호사죠. 홍승면 변호사님이 83학번인데 제가 8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대학 들어가야 그 대학 준비해야 되다 보다 그랬는데 83년에 그 대입학력고사 83학번들을 위한 대입학력고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전국 수석이 홍승면이었어요. 몇 개 틀렸냐면 딱 한 개 틀렸어. 저희 때는 학력고사에 만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공부를 잘하나 봐. 만점이 막 수두룩한 것 같아. 저희 때는요. 339점이면 의아한 점수였어요. 의아한 점수. 그러니까 82학번 전국수석은 원희룡이었고 83학번 전국수석은 그 홍승면이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홍승면 변호사님이 문제 딱 하나 틀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도 1등했어. 그 홍승면 다음으로 2등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이상민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법원이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잖아요. 옛날에는 서울지방법원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이 한때는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서울민사지방법원. 또 하나는 서울형사지방법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연수원 수석 졸업하면 초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갔고요. 2등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 갔어요. 그러니까 홍승면은 초임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이고 이상민은 초임이 서울형사지방법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잘 나갔어요. 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그 두 법원이 합쳐져가지고 서울지방법원 됐는데 초임 거의 뭐 한 4, 5년 정도를 서울에서만 근무하다가 뭐 순천에 정만 걸어놓고 어딜 갔느냐? 버클리 갔어요. 버클리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비지팅 스칼라인가 뭐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서울고등법원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기조실에 있다가 다시 또 서울고등법원 그 다음에 원주지원장 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이상민 장관은요. 가만히 판사만 쭉 오래 하고 있었어도 대법관의 영순이었을 텐데 그런데 판사를 한 10몇 년 정도 15년 딱 15년 했네. 판사를 딱 15년 하고 그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를 갖다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한 8년 정도 일하다가 그러다가 또 희한하게 어딜 들어가냐면은 정치를 시작해요. 정치권에 이렇게 몇 개 찝쩍찝쩍거려요. 이상민 장관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깜빵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정치권을 갖다가 기웃기웃 거렸는가. 그래서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 간사를 했는데 언제 했었냐면 2012년에 했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었나? 어쨌든 그 새누리당의 그 넘버원이 박근혜 대통령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 간사였는데 이때 새누리당은 야당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12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전문위원 하다가 그러다가 그 2015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누구였습니까? 옛날에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이었어요. 그 전에 이상민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관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2015년 11월에 이상민 장관이 법무법인 율촌을 때려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행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탄핵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
다시 범법인 율촌으로 빽했다가 그랬다가 그 2021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그게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누가 후보가 됐느냐?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법대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보가 되니까 윤석열 캠프에 딱 들어가가지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겸 후보 비서실 정무위원을 딱 하다가 그러면서 그때 범범이 율촌 나와가지고 다른 로펌의 대표를 갖다 하다가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위에 대외협력 특보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잘릴 때까지 그 이후에도 뭐라 그럴까 이제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그만뒀어요. 왜 먼저 그만뒀냐면 계엄 터지고 나서 며칠 뒤에 사표를 제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거의 마지막으로 한 게 이상민 사표 수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임기가 거의 똑같았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딱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2022년 윤석열 정권 초기에 경찰국을 만들었어요. 행안부 내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경찰국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국 출범하니까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어요. 특히 일선 경찰서장인 총경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는데 총경들 190명이 반대 선언을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190명 총경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유사명 총경이었잖아요. 동작구에서 출마해가지고 나경원 의원하고 붙었는데 뭐 아깝게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다음번 총선에 또 나올 것 같은데 동작구에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읽어봤거든요. 경찰국 관련된 규정을 읽어봤는데 뭐 이거 하나만 한 이야기가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경찰국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과 뭐가 다른가 그 생각이 드는데 공자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걸 왜 반대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걸 왜 강행하지?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방송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지풍파만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권의 동력이 조금 빠졌나 어쨌든 막 그 반감 같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장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태원 그 헬로윈 참사잖아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2022년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가 이제 막 젊은이들이 코로나에 막 짓눌리고 막 그랬어가지고, 야, 이제 코로나 풀리나 보다. 그러면 이제 뭐 좀 발산하고 싶다. 그동안 억눌렸던 걸 발산하고 싶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할로윈이다 해서 이태원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가려고 그랬었어요. 저도 가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뭐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나왔었어요. 어디 가려고? 이태원 가려고. 그런데 이태원까지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제 주머니에 차키가 있었으면 이태원 갔을 거예요. 제가 이태원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에서 한 4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이태원 거기 해밀턴 호텔을 수도 없이 갔었어요. 그 골목을. 수도 없이 갔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밤중에 잠이 딱 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할로윈이지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밤중에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태원으로 가려고 딱 그랬는데 보니까 주머니 속에 차키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차키를 가지고 올까 그러다가 귀찮다. 저도 귀찮은 거 싫거든요. 귀차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강남역에 살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귀찮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강남역이나 한번 돌고 오자. 그래가지고 강남역 갔더니 거기에 젊은이들이 또 이제 분장한 애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소복 같은 것도 입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을 막 해골바가지 막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 젊은이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서 아이고 애들 잘 노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저도 이태원 거기 갈 뻔했었거든요. 설마 제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랬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게 그럼 만약에 그 이태원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이태원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져라, 책임져라. 누가? 장관이.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민주당이 당연히 여소야대였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꿈쩍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소추를 갖다가 했어요.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던 게 이상민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 해 넘겨가지고 2월 8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결의가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직무는 정지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한 5개월 정도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7월 25일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탄핵당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었나? 아니 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장관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장관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할 게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들을 헌법재판관들이 다 했기 때문에 탄핵안이 기각됐어요. 그래가지고 기각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9대 0으로 기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 때 그때 사퇴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9대 0으로 기각이 됐단 말이죠. 늦어도 이때는 사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상민 장관은 지금 깜빵에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이태원 그때 내가 그만뒀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맞는 건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 거 책임지라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대통령 물러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국무총리 물러가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국무총리가 물러날 수도 있는 거지만 적어도 장관은 물러나야지. 도의적으로라도. 저는 진짜로 그 방송할 때도 이 2022년, 2023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장관 물러나야 된다고 그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꿋꿋하게 그냥 꾸역꾸역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었는가.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빵 하고 터졌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요. 탄핵소추가 2번 발의가 됐어요. 2번. 이태원 때 1번, 그 다음에 계엄 때 1번. 그래서 12월 7일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또 발의가 됐었는데 2번째로.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이상민 장관이 12월 8일에 그냥 그때서야 비로소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뭐 윤석열 대통령 이미 식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장관 이상민의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12월 8일에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표를 드디어 수리를 갖다가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장관이 안 된 거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그냥 판사 출신이니까 그냥 조용하고 그냥 뭐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하셨는데 행심도 실질적으로 재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커리어를 갖다가 찾아봤더니 이상민 장관이 2000년 8월부터 2003년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법원행정처에 있었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 뭘 담당했냐면 기획조정실에 있었어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니까 그때는 이상민이 그냥 일반 평판사였으니까 기조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기획 담당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원행정처 기획 담당관은 어떤 일을 하느냐? 대국회 업무를 하는 사람이 기획 담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판사 이상민 2000년이었으면 36살 때였습니다. 약관 36살짜리 이상민 판사가 법원 그 에이스잖아요. 홍승면이 1등, 이상민이 2등이었으니까 그 완전히 뭐 투톱이네, 투톱. 원투펀치네. 그러면서 그때 아마 홍승면 그 변호사님도 뭐 법원행정처나 어디 아주 핵심 요직에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상민도 법원행정처의 기획 담당관을 36살짜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 대법원장이 불렀겠죠. 아니면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님이 불러가지고 이 판사 당신 기획 담당관 좀 맡아. 그 다음에 국회한테 잘 좀 설명해. 자네 머리 아주 그냥 거의 뭐 거의 천재급 아니야? 그러니까 잘 좀 일 좀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국회 사람도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그 박식한 머리, 그 다음에 그 뛰어난 머리로 박식한 지식을 가진 뛰어난 머리로 국회의원들하고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이상민 판사라고 하는 젊은 판사인데, 역시 되게 뛰어난데 몇 등 했대? 2등 했대. 이야, 대단한 걸. 그러면서 그 친해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김무성 의원이었대요. 김무성 대표를 2000년 이럴 때 그 이상민 판사가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또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 장제원 의원하고도 이상민 판사가 친했대요. 장제원 의원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86학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제원도 알았을 거예요. 86년, 86학번들이니까, 83년도에 전국 수석한 사람이 홍승면이래. 그 다음에 이제 연수원도 수석 졸업했네. 그러면 홍승면 다음으로 2등 했대. 이상민이. 이상민 선배 대단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만년 판사 그야말로 그냥 전형적인 판사일 것 같았던 이상민이 이렇게 정치에 기웃기웃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하다가 부장판사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로펌에 딱 들어갔어요. 로펌에 가가지고 8년 동안이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월급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펌에 있다 보니까 몸이 근질근질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12년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새누리당 당대표인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인가 이런 거 할 때 정치 쇄신 투기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특별위원회 아니었겠습니까? 거기 간사로 이상민 변호사가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또 추천을 갖다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김무성 의원이나 아니면 그때 그 대국회 업무하면서 알게 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상민 변호사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갔다가 부위원장 하다가 그러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물러났는데 아쉬움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원래 그 변호사 로펌의 친정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웃기웃 딴 데를 갖다 기웃거린 거야. 그게 뭡니까? 2019년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경제사회연구원이라고 한 게 만들어졌어요. 경사연이라고 줄이는데 경제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초대 이사장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바로 이상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사연의 정신적, 물질적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바로 안대희 대법관, 국민 검사라고 했던 이렇게 유명한 검사 이렇게 족보가 딱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지 않았습니까? 안대희 변호사님이 대검 중수부장하고 그 다음에 원래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이 트랙을 타야 되는데 어쨌든 그 대법관으로 장관급인 대법관으로 딱 옮겨가지고 대법관 마치시고 이제 변호사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때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힘을 모자해가지고 만들어진 연구원이 경제사회연구원인데 이게 2019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초대 이사장이 누가 됐느냐?
이상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사회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2019년도에는 그 윤석열은 뭐 하고 있었느냐? 중앙지검장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인가요? 그때 검찰총장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 3월 달에 그 검찰총장 때려치고 2021년 6월 29일에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윤석열을 뒤에서 그 서포트했던 윤석열의 띵크탱크를 해줬던 기관이 어디였느냐? 몇 개가 있었겠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경제사회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이 미리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검찰총장하고 나와가지고 정치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하고 딱 그 도킹이 됐던 그런 단체가 경제사회연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대희 대법관은 거의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의 뭐 검찰 까마득한 선배이기도 하지만 거의 뭐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거고 그 안대희 대법관이 이끌었던 조직이 경사연이고 경사연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 누구야? 그 윤희숙 전 의원도 경사연 출신이고요. 뭐 누구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윤석열 정권의 인재풀 역할을 했던 데가 경사연인데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이상민이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뭐가 그 딱 뜹니까? 인수위가 떴어요. 그 인수위에 이상민 장관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럴듯한 타이틀을 갖고 있진 않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뭘 하고 있었냐면 대외협력특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뭘 했느냐.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선에 이상민 장관이 그때부터 상당한 역할을 미쳤다는 거예요. 상당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수위 때 가장 날아다녔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장제원 의원이었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그 누구야 후보 뭐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당선자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힘이 막강했던 사람이 장제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미 김건희 여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상휘 의원 보고 뭐 욕을 했느니 뭐 했느니 뭐 그런 기사도 막 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상민 장관도 그 인수위 시절부터 그 인사 관련해가지고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그 정권이 딱 출범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다? 행안부 장관이 됐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했을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후배, 그 서울대 법대 후배, 대학교 후배. 그러니까 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공부를 같이 했대요. 공부를 어디서 같이 했느냐? 뭐 스터디를 같이 했다 그게 아니고 저희도 그랬는데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고시 공부할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장소가 딱딱딱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 서울대 법대 도서관 있거든요. 법대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은 중앙도서관에서 어떤 저 같은 사람은 독서실에서 어떤 사람은 뭐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컨대 저도 어디서 공부를 좀 했었었냐면은 단국대가 있었어요. 지금 한남대교 딱 건너가면 단국대가 지금 거기에 겁나게 비싼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나인원인가? 거기가 나인원인가? 그 뭐지? 나인원은 아닌데 어쨌든 그 단국대 자리에 지금 무지무지하게 비싼 아파트가 뭐 한 채 100억도 넘는 아파트가 쫙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단국대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제 친구들이 야 우리 단국대 가서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단국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야 저는 그래도 나는 독서실이 제일 낫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연대생도 아니면서. 그게 누구다? 윤석열이다. 왜냐? 충암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 서대문 쪽 그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이 연세대고 연대 도서관 뭐 이렇게 들어가면 공부가 잘 됐나 보지. 그 다음에 또 연대에 뭐 이렇게 이쁜 여학생들도 많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드는데. 근데 연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또 있었대요. 그게 누구였느냐?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때
무지하게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쌍권 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뭐 권성동, 권영세, 권성동 뭐 이랬었던 그 권영세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게 왜 친한가? 단순히 검찰 선배라서 친한 게 아니라 단순히 대학 선배라서 친한 게 아니라 서울대 법대생이 뭐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옛날에도 뭐 한 뭐 150명 그 정도는 됐을 텐데 같은 학년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친했던 이유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한 거예요. 형형 그러면서. 그런데 연대 도서관에서 또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그게 이상민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되게 이뻐했대요. 첫 번째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도 후배. 그러면서 연대에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 윤석열 선배한테 되게 잘했겠죠. 그러니까 얘 이게 싸가지가 있네. 이상민이 얘 싸가지가 있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술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술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술 많이 마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상민이랑 같이 또 연대 앞에 또 술집 많잖아요. 저희 대학 다닐 때 뭐 눈에 선한데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림동보다는 술집이 훨씬 더 고급지고 다양했던 것 같아.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친해졌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는 시험 족족 떨어져가지고 막 나이만 먹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야 그러면서 딱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내 후배 중에 진짜 똑똑한 놈 있어 그러면서 걔가 내 후배야 이상민이라고 알아? 걔가 4학년 때 재학중 합격했는데 걔가 홍승면 다음으로 2등한 놈이야 걔가 내 후배야 어쩌라고. 근데 어쨌든 자기는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을 나한테도 이런 후배 있어 이러면서 이상민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 나가다가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검사 초임 때는요 그냥 평범한 검사였어요. 나이도 많고 시험도 늦게 되고 연수원 성적도 별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사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월반 갖다 쫙쫙쫙 했다가 그러다가 한 방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그냥 좌천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정권 바뀌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어느 대통령하고 가까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웠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새누리당에 무슨 쇄신특위 간사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니까 인수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되니까 차관급인 중앙인정심판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 팍 꺾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팍 꺾인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그 임기 남아있는 그 봉직을 물러나가지고 변호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랑 친한 형 윤석열은 어떻게 됐다? 박근혜 때는 계속 물을 먹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일약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이상민 장관은 야 인생 모르는 거다 참 세웅지마다 나는 재학 중에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그 임기 끝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뭐 후임자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정권 재창출되고 그러면 나 대법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탄핵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낙동강에 오리알이 됐는데 윤석열 선배는 그냥 찌질하다가 갑자기 그냥 팍팍 뜨네. 그런데 거기서 또 언제 접점이 딱 만들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총장 됐잖아요. 그러면서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친했던 두 사람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도킹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그랬겠죠. 형, 내가 경제사회연구원이라고 하고 있잖아. 거기 안대희 대법관님 계시잖아. 여기에 유니스부터 해가지고 똘똘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 우리 경제사회연구원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줄게. 윤석열을 숙주 삼아가지고 그 경제사회연구원을 숙주 삼아가지고 형이 대통령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독특한 커리어네. 왜냐? 박근혜 정권 때도 인수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때도 인수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아, 둘 다 뭐 보수적인 그 국민의힘 계열이었으니까 뭐 똑같다고 볼 수 있나? 어쨌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충암고에 대한 그 애교심이 무지막지했대요. 왜 충암고에 대해서 그렇게 애교심을 가졌는가? 다른 게 아니라 야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다면서요. 그런데 충암고등학교 하면 뭘로 유명했습니까? 야구로 유명했어요. 저희 때는요. 진짜 충암고등학교 야구가 끝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충암고등학교가 봉황대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79학번인가? 그러면은 76학번. 77년도에 충암고등학교가 봉황대기에서 우승했나? 그러니까 야구팬 윤석열 학생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충암 그러면서 봉황대기 막 맨날 뭐 응원하라고 하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역시 우리 충암 최고 따봉 그러면서 뭐 우리 충암고등학교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제가 왜 모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냐면 각별한가? 어쨌든 저희 모교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저희 고등학교에 경문고등학교에 총동문회장을 4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문회장을 4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더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많이 그 생기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구를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우리 고등학교가 너무너무 잘해. 봉황대기라고 하는 그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충암고등학교가. 학교가 좋으면 뭐가 좋습니까? 선배들도 좋지만 후배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인수위원회에 충암고등학교 후배가 무려 6명이나 있었대요. 충암고등학교 후배가. 그러니까 충암라인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과장된 건 아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이상민 장관 있었다고 그랬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김용현 장관도 있었단 말이에요. 계엄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2명이에요. 한 명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 또 한 명이 누구냐? 행안부 장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장관을 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맡고 있었다?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맡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정재호 교수라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 계신데 정재호 교수도 충암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재호 교수는 뭘 했느냐? 중국 대사를 했어요. 주중 대사를 갖다가 했어요. 지금 주중 대사는 노재현 그 변호사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미국 변호사 노재현 대사가 중국 대사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쨌든 그 정재호 그 교수님도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뭐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김기현 대표의 보좌관이 인수위원회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딱 찾아보니까 그래? 김기현 그 대표 보좌관이 인수위원회에 있었어?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었나? 그런 생각도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권이 막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좌동훈, 우상민이라고 그랬어요. 좌동훈. 왼팔에는 한동훈이 있고 오른팔에는 이상민이 있다. 그랬는데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좌동훈, 이상민 아니다. 이상민과 훨씬 더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깝깝하고 그 다음에 의논해야 될 그런 게 있을 때에는 누구를 찾느냐? 이상민을 찾는다. 왜 이상민을 찾느냐? 고등학교 후배고 고시 공부도 같이 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친하고 그 다음에 나이 차이도 이상민하고 윤석열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79학번, 83학번이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하고 그 한동훈은 92학번하고 79학번이니까 93학번하고 92학번이지 13년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친했겠지만 그래도 한동훈은 동생 뻘이고 그 다음에 이상민은 그래도 그냥 가까운
한참 밑에 동생 뻘이고 그다음 뭐 조카 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다음에 이상민은 그래도 그냥 뭐 막내 동생 정도 4살 차이니까 그러니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는 한동훈 대표는 술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한동훈하고 뭐 이렇게 깊은 이야기 하기에는 밋밋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술도 좀 하고 더 결정적인 거는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의 뜻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정치의 뜻은 없었던 사람 같으니까. 정치에 대한 뜻은 없었던 사람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한동훈과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쭉 보면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랑 비슷하지 않았나? 사울왕이 다윗을 굉장히 견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정권 초기에는 뭐 좌동훈, 우상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캐릭터가 안 맞는 캐릭터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증폭시켰던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뭐 다 지나간 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주 독특한 거는 이상민 장관하고 그 안대희 대법관하고 경제사회연구원을 같이 했었잖아요. 경사연을 같이 했었는데 왜 같이 했었느냐? 안대희하고 이상민이 굉장히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갖다 동을 던진 모르겠지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 힘을 갖다 길러야 되겠다. 연구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사람이 좌장은 안대희고 그 다음에 최초 연구원장은 연구소장이라고 돼 있나? 그 이사장. 연구원의 이사장은 이상민이고. 근데 두 분의 관계가 무지무지하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김영두 판사였어요. 김영두 판사가 뭐 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언제 헌법재판관이었습니까? 김영두 판사도 초초 엘리트 판사였는데 김영두 판사가 대법관은 안 되고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헌법재판관 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은 무조건 그걸 갖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그 탄핵을 기각시킬 것이다. 그런데 한 명 정도 더 모을 수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김영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는가? 지금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83학번,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84학번, 연수원 18기는 이상민, 김영두는 연수원 19기. 그 다음에 초초 엘리트 판사들. 그러니까 안대희, 이상민, 김영두 이렇게 세 사람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옛날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럼 뭐합니까?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지금 징역 7년 받은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오늘은 좀 날씨가 풀렸는데 차디차 그 깜빵에서 지금 그 지난 날을 곱씹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이 막 그랬던 게 이상민 장관이 애가 2명이거든요. 애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딸내미가 누나하고 아들이 그 동생인 것 같은데 그 딸이 91년생이래요. 91년생이면 지금 35살 정도 됐겠지. 근데 어제 선고가 나는 날 그 법정에 나왔대요. 근데 이제 아빠를 갖다가 받겠지. 아빠도 딸을 받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아빠한테 뭐라고 그랬대나 뭐 사랑해 뭐 그랬다고 그랬나 뭐 괜찮아 그랬다고 그랬더나 어쨌든 참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그런 아빠를 바라보는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한 거는 사법연수원 18기에서 수석은 홍승면이었고 차석이 이상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있어요. 그 기수가 어느 기수다? 연수원 18기다. 사법연수원 18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금감원장이 나왔어요. 금감원장이 이상민 그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고 사법연수원도 동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옛날에 다녔던 예금보험공사 사장님도 연수원 18기예요. 그 다음에 유엔 대사도 연수원 18기예요. 그 다음 18기에 국회의원도 여러 명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또 장관이 있어요. 누구 장관입니까? 정성호 장관도 연수원 18기예요. 왜 이렇게 18기가 잘 나갑니까? 대통령이 18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82학번, 83학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름이 이씨잖아요. 이재명. 그 다음에 이상민이잖아요. 그러면 시읒, 이응, 지읒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법연수원 18기 300명 뽑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이씨 중에서 시읒 다음에 이응 다음에 지읒 그 사이에 몇 명이나 있었겠냐고요. 근데 저희 때는 연수원 번호를 가나다 순으로 했거든요. 연수원 18기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다른지 키순서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키대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법시험 합격 점수로 1등부터 해가지고 순서 번호 매기진 않았을 거예요. 가나다 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상민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지무지하게는 모르겠지만 무지무지하게 잘 아는 사이는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민이 형 이러지 않았을까요? 재명이 형 이러지 않았을까? 상민아 옛날에 1986년에 붙었거든요. 1983, 4, 5, 6, 86년에 붙어서 87년에 연수원 들어갔거든요. 87년부터 저는 중대법대에 나온 82학번 이재명입니다. 그러고 저는 서울대 나온 83학번 이상민입니다. 그러면 너 83이냐? 나 8이야. 그러면 너 나한테 앞으로 형이라고 그래. 네, 형.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특검에 의해 가지고 구속되고 구속영장 발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되고 어쨌든 그런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었어요. 12월 3일은 무슨 요일이었느냐? 화요일이었어요. 그때 어머니 생신이어서 제가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수요일 날 돌직구 나가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돌직구 나가가지고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화요일 맞습니다. 화요일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열리냐면요. 국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화요일 날 열려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에도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어디를 갔느냐? 울산에 갔어요. 울산에 왜 갔냐면 12월 달이니까 연말이면 뭘 합니까? 김장하잖아요. 울산에서 어떤 김장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김장 담고 그런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울산에 내려갔는데 김장 행사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앙과 지방의 정책협의회,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 협의회가 있었는데 원래는 계획은 이 중앙과 지방 정책협의회가 5시 반 정도까지 끝나고 5시 반 정도에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시 반이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서울 올라오려면 그러면 빨리 와도 7시 이렇게 되니까 저녁은 한 6시쯤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울산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 내려간 김에 저녁도 먹고 와야지 해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은 저녁까지 울산에서 먹고 느즈막하게 해가지고 술 한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 밤차로 밤 비행기로 마지막 비행기나 이런 비행기로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었는데 그날 12월 3일에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시 반까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장관님이 잠깐 제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전 조금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하고 있던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5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비행기는 시간이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급하게 서울 올라갈 길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러면 비행기를 안 타면 뭘 타야 되겠습니까? KTX를 탄 거예요. KTX 타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와서 어디에 참석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때 뭐죠? 그 영장 청구가 되고 그 적부심이 열렸는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가지고 구속 적부심이 열렸는데 그런데 그 구속 적부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누가 전화를 갖다가 했냐면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의 선배다. 어디 선배다? 고등학교 선배다. 충암고등학교 선배다. 그래가지고 그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전화를 딱 하길래 선배님 저 상민입니다. 그랬더니 김용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주절주절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계엄이 선포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6시쯤에 18시에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KTX 안에서 이상민 장관이 들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몇 시차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7시에는 서울역에 도착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산역에 도착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한남동 대통령실이겠지. 옛날 국방부 거기로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회의할 때 거기 있다가 대통령 지시 받아서 경찰청장하고 통화한 다음에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관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징역 7년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